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9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이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나요? 지난주에 또 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뉴스가 있었죠. 네. 예. 미국의 중간 선거를 했는데 네.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왜 되게 중요하냐?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크게 이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선거 결과가 이제 그 하원은 민주당이 이기고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원에서 민주당은 28석을 늘려서 이제 과반의석 218석을 이제 5석보다 많은 223석을 차지했고, 네. 이제 공화당은 이제 상원에서 이제 도리어 2석을 더 늘려가지고 이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선거를 봤을 때 항상 중간 선거는 이제 여당인 그 공화당한테는 항상 안 좋았는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잘한 거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네. 뭐 트럼프의 승리다 이런 이야기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선거 결과는 이제 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그 예측한 대로 이렇게 딱 떨어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2016년 때도 그 예측을 다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도 상원도 하원도 다 공화당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예측대로 하원을 이기고 공화당이 상원을 이기는 그런 결과가 이게 그 외신 중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중국 환구시보 있잖아요. 공산당 거기에서 처음에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그 트럼프 대통령 참패라고 기사를 했다가 조금 지나고 삭제하고 그냥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이거는 뭐 결과다라고 대체 기사를 내보냈대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공식적으로는 뭐 미국에 대한 협력에 뭐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식 성명을 내기는 했는데 환구시보에서 이런 좀 그런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환구시보가 그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그 매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공산당의 속내가 재밌는 뉴스였다. 근데 저는 이거 딱 결과 보고 이 선거 결과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또 김정은 그렇죠. 국방위원장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중간 선거는 뭐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그 시야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각자가. 근데 어쨌든 간에 2016년 그 대선하고 지금 공화당, 민주당, 상원과 하원을 전부 공화당이 이제 과반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라도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과반 이상을 이렇게 얻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막 일종의 여소야대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좀 강수들이랄까 어떤 그 무리수들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비리들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 공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이제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미국 제일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을 통해서 이제 대결 구도를 지금 형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미국 사회가 이제 2016년 선거도 그랬지만
공화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라는 이제 기성 정당들에 대한 어떤 환멸, 회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런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이제 포퓰리즘적인 선동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들에서 아직도 밖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선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미중 간의 이제 그 어떤 그 대결 구도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이렇게 선거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작용을 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미국 언론들의 미국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어떤 이제 막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네. 미국 사회 분열이 네. 계속 골이 깊어지고 있다. 네.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최대 맹점, 최대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51대 49예요. 51대 49는 분열을 말해요. 가장 분열이 극대화된 상황을 말해요. 민주주의 형태는 선거잖아요. 선거 제도인데, 선거 제도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70대 30, 하다못해 60대 40은 괜찮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 뭐 80대 20, 뭐 90대 10 이러면 좋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전제로 했을 때죠. 90 넘어가면 이제 공산당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좀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러는데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90%가 넘었죠, 지지율이. 예. 거의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네. 그리고 뭐 경상권도 거의 지지율이 70%, 80%에 막 그랬었죠. 보통 그랬죠.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은 좀 국회의원 선거 보니까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이긴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아이고, 지금 다음 또 선거 해보세요. 다 지금 틀어져 있죠. 네. 근데 49대 51은 가장 분열이 극대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90대 10, 80대 20, 70대 30 이 상황은 뭐냐면 이건 가장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한 상황이에요. 발휘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한 방향으로 다수 또는 절대 다수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의사를 이끌고 가는 그런 모여졌다라는 네. 표시예요. 그것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네. 이게 가장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민주주의 제도의 뭐랄까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네. 근데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면은 선거제도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면 그건 독재죠. 그쵸. 부정선거라든지 네. 이런 건 뭐 독재죠.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네. 민주적인 선거 방식에서 투표를 했는데 49대 51이 나왔다면 이건 최악이에요. 이게 민주주의 제도의 분열을 의미해요. 국가 분열을 의미해요. 최악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경우에는 되게 이런 분열, 이런 최악의 경우가 대선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하고는 49대 51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그런 대립 구도 자체를 지역 그쵸. 분할을 했기 네. 때문에 네. 경상권, 영남권하고 호남권하고 지역 분할 대결 구도를 네. 형성을 해왔기 때문에 범호남 세력과 범영남 세력의 인구수가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아니라 지역 감정과 선동과 뭐 이런 걸로서 그러니까 어떤 자기류의 어떤 이념들이나 이런 것들로서 선거하고 정치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군사 독재 정권이 됐든 어떤 민주화 이후에 민주정부가 됐든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 지역주의를 못 넘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진보건 보수건 뭐 좌빨이건 수꼴이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9대 51의 경우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이겼다고 해도 네. 거의 절반은 또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건 민주주의 악순환의 재생산을 해요. 재생산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근소한 차로 이기고 지고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게 돼요. 또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수가 또 효과가 있겠네요. 있어요. 네. 꼼수를 네, 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른바 포퓰리즘이 이렇게 발디딜 틈이 생겨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다음에 그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떤 그 양극화 이런 것들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해결을 이렇게 하거나 완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9대 51의 상황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 반복되고 예,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도 싫고 공화당도 싫고 예, 해서 이제 이른바 포퓰리즘이 이렇게 끼어들어오고 예, 다만 미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가 프랑스 마크롱처럼 신생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해버릴 그런 정치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공화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원이 아니죠, 사실은. 원래 민주당 후원도 많이 하고 공화당이었다 민주당이었다 공화당이었다 왔다리 그냥 갔다리 기업인. 했죠. 기업이네. 부동산 사업자죠.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이제 것들이 최악의 이제 네. 상황이고 이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죠. 여전히 그런 분열이 심화되면 여전히 사람들이 어떤 그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이 이렇게 포퓰리즘에 이렇게 휩쓸리기 좋고 그 대표적인 게 그 중국을 이제 새로운 이제 적대 국가로 이렇게 규정 지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느냐라는 이제 선명성 경쟁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 정치권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서로. 예. 누가 더 말을 더 민주당도 세게. 이미 아주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화당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무역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또 뒤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어떤 세계 어떤 정치 경제의 어떤 긴장감을 높이고 고조시키고 계속적으로 이제 49대 51의 상황이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예.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화당이 그냥 한번 착 잡았다가 잡는데 그냥 왕창 잡았다가 다음번엔 뭐 민주당이 또 왕창 잡았다가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all or nothing. 특히나 뭐 미국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 구조를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대결이나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힘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렇게 타고 어떤 갈등과 대결, 분열 이것만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논의 자체가 사실상 거의 힘들어지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어떤 여론 수렴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EJ로 트럼프를 잡으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내보내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도 사실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죠. 말씀하신 그거 생각나네요. 김동연 씨가 그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 리더십 이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을 영입하려고 지금 자한당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고. 근데 뭐
자기 책임 회피하는 발언이죠. 책임 회피하는 발언이고, 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청와대나 네. 뭐 민주당이나 이런 데 대한 반감도 있을 거고, 내가 이렇게 경제를 책임지면서 이렇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개판을 쳐가지고 네. 뭐 됐다라는 청와대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혼란에 빠져서 뭐 됐다라는 뭐 그런 네. 이제 자기 변명의 소리일 수도 있고, 원래 이제 뭐 폐장이나 물러난 사람은 소리 없이 가는 게 아, 그쵸. 깔끔하게 인정하고. 어차피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기대 안 했잖아요. 경제장관은,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런 쪽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획재정부는 관료들을 이제 임명하는 게 거의 이제 그 여야 또는 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게 거의 이제 관행처럼 돼 있나요? 네, 관례화되고 있어요. 관례화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민주당이든 뭐 자한당이든 기존 그 정치권이 이 정부 관료 사회나 정부를 주도할, 그래서 정책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정책적 역량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기재부 잘 보면 기재부 장관은 관료 출신, 되게 그래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인 출신, 과기부 장관은 교수 출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여성부 장관은 시민단체, 네. 뭐 그런 것들이에요. 환경부 장관도 시민단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관료들은 어느 정권이든 뭐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든 이명박 박근혜가 정권을 잡든 문재인이 정권을 잡든 노무현이 정권을 잡든 어느 정권이든 관료는 그 사람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이번 경제부총리 된 사람도 이명박 박근혜 때도 뭐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에요. 뭐 김동연이는 안 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고, 그다음에 관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늘 경제시평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표준화된 공산품과 같아요. 그 표현 저 읽고 나서 진짜 너무 딱 꽂혔어요. 제 그 표현에. 그러니까 누가 해도 똑같아요. 누가 해도 똑같아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정권을 잡아서 관료 출신을 이렇게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도 나오는 정책이나 대책하고 노무현이나 문재인 씨가 정권을 잡아서 그 관료 출신을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나오는 정책이나 대책하고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관료들이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관료들이 어떻게 표준화되어 있냐면, 일단 관료가 되려면 이제 5급 그렇죠. 고시 행시를 네. 봐야 돼요. 행시를 보고 이제 딱 들어가서 하면은 일단은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절대 복종하고 절대 의견을 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관, 서기관, 뭐 과장, 국장,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도 국장이 뭐라고 딱 하면 예 맞습니다. 다바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국장이 또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위에 이제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하면은 일단 고개 숙이고 무조건 하고 받아쓰기를 해요. 받아쓰기를 해요. 장관도 청와대 국무회의 가면은 받아쓰기를 해요. 받아쓰기를 해요. 그 노트북은 앞에 두고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하는 게 이제 그 장관이 기자들이. 와서 이제 그 실국장도 많고 대통령 전달사항, 대통령 네. 말씀 전달사항 이런 걸 해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복지부동을 해요. 예, 절대 책임을 안 져요. 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는 안 해요. 안 하고 복지부동하고 책임을 안 지고 이제 과장급부터는 이제 정치인화 된다 그랬죠. 네. 승진을 하려면 이제 정치권에 줄을 대지 않으면 승진할 수가 없어요. 과장급부터는. 지금 정년퇴직 과장급이에요. 정년퇴직. 대다수가 과장급에서 정년퇴직을 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에서 정년퇴직하는 거니까 그 이상으로 가려면 이제
정치 활동을 해야 정치인 행가. 그래서 뭐 국회에다가 뭐 몰래 자료를 빼준다. 이번에 그 뭡니까? 연금 그 복지부가 낸 연금안도 무슨 청와대가 누가 이제 복지부에서 빼돌렸네 맞네 해가지고 뭐 조사하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과장 그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수거해갔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이제 이번 정권에서 내가 이제 과장 때는 정치 행위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거죠. 인중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빼돌리면서 줄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줄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치권에 이제 좀 뭔가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관이나 뭐 이렇게 장관이나 이렇게 가면은 이제 딱 임명되는 순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는 물러날 때쯤에는 할 소리를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 하고 나가기 전에 꽥! 그리고 회고록 항상 회고록 쓰고. 회고록. 뭐 어쨌든 그러니까 누가 해도 그런 그 이른바 그 패턴이네요. 패턴을 이렇게 밟게 돼 있어요. 네. 밟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무슨 어떤 그런 걸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그 이른바 이제 KDI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오라고 시키는 거죠.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꼭지만을 살살살 단어나 꼭지만을 살짝살짝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4대강 사업 타당성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 했는데 이명박 때는 야 대통령 말씀이야. 4대강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해. 국토연구원이 4대강 사업은 경제적 효과가 크고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다, 이거예요. 그거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국토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이 보고 야 이거 고용 창출 효과가 몇 명인지도 써. 그럼 고용 창출 효과 100만 명. GDP 그 성장이 20조 GDP 그 효과. 그러면 4대강 사업하면 뭐 향후 5년이나 10년 안에 뭐 100조 뭐 이런 걸 써 넣는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그때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G20 재무장관 회의하면 그 1조 경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국제회의 10번 유치하면 된다. 경제 성장하는 거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지금. 네, 근데 이 미국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이제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좀 약간 삐그덕대는 것 같은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그래도 선방을 한 것 같아서 잘 되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어떤 뉴스에서는 뭐 트럼프 관심에서 이제 북한이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회의도 연기되고 근데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조만간 고위급 일정 잡고 이제 내년 초에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 소장님이 지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미국이 시간을 끌 수가 있다. 그럼 북한이 되게 힘든 상황이 온다.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미국 이제 북한 문제는 항상 그 북한 문제는 크게 틀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몇 번 말씀하셨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넌 상태에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변수가 있다라면 문재인 정부나 그 미국 쪽이 더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 관련해서 이런저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국내용인지 정말로 북한과의 협상용인지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북미 간에 지금 이렇게 고위급 회담이나 뭐 더 2차 정상회담이나 관련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다음에 비핵화 이제 구체적인 그 이렇게 일정표 액션 프로그램 검증 문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든 폼페오 국무장관이든 미국 쪽에서 이제 이런 언론 저런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이든 그것이 미국 국내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걸로 한 건지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인지를 먼저 네. 구별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을 하고 북한은 또 마찬가지는 북한은 근데 거의 지금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어요. 건넜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예전부터 이야기한 건 뭐였죠? 빨리 해라. 네. 그 어리석다 이거예요. 지금 그 협상 과정에서 경제 제재를 조금씩 풀어달라고 한다라는 게 소탐대실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그런 걸 요구를 한다면 비핵화 협상이 순탄치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게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다라는 표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예. 뒤집어 놓고 보면. 예. 서로 주고받기 하자라는 이야기는 네. 정말로 경제강국 노선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상당 부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네. 그런 거라면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라 이거예요. 빨리 하자라고 해라 이거예요. 한다라는 게 그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 사정을 이렇게 내부를 완전히 통제 장악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부적으로 저항이 있는지 그건 이제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지역 순찰하네 어디 순찰하네 하는 걸 보면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순찰한다라는 게 내부 장악의 일환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부 장악을 위해서 순찰한다라는 건 뭔가 반발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감안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서 이제 그런 발언들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그 뉴스에 근데 또 북한 뉴스에서 뭐 병진 노선을 다시 한다 막 이런 것까지 나오고 하니까 지금 병진 노선 다시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전쟁이죠 그냥. 무슨 전쟁이야? 두드려 맞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끝이죠. 그냥 끝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제 계속 말하잖아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네. 이렇게 건넜기 때문에 빨리 건너가 버리는 게 현명하다 이거예요. 빨리 뒤돌아볼 가버리는 것도 게. 없이 그냥. 근데 되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입장이 미국 국내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이제 자꾸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가 중요하다 이거. 그 문재인 정권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뭐 어떤 점에서 미국의 입장이 변하냐면, 예를 들어 북한이 이제 완전 비핵화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이후 관계를 예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던데 그 이후의 한반도 상황, 주한 미군의 문제, 주둔의 문제. 근데 전작권은 이제 뭐 근데 한국 정부한테 넘겨줄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다음 단계는 어떤 이제 문제냐, 한반도에 대한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북한의 그 비핵화는 뭐 당장의 북한 그 자체의 어떤 그 핵 공격이나 이런 거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그런 목적이 일차적이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국 봉쇄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근데 북한의 비핵화가 이렇게 완전히 달성이 됐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가 됐을 때 그래서 경제 협력이 추진됐을 때 근데 이제 전작권이 한국 정부로 넘어가고 대신 주한 미군은 지금 못을 박았잖아요. 우리 국방장관이나 절대 철수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가나 미국이 볼 때 중국 봉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미일 삼국의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동맹 관계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그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튀는 이야기나 튀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봤을 때에는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비핵화 이후 단계 상황에 관련해서 한미 간의 어떤 그 대중국 관련해서 이렇게 협력이나 어떤 동맹 관계 재정립과 관련해서 삐그덕거리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어떤 그 행위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미국이 지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의심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몇 군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에 가가지고 뭐 북한 제재 뭐 북한 이렇게 제재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 문재인 정부나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헛소리 한 거라든지 뭐 있었잖아요. 네. 뭐라고 헛소리했죠 그때? 524 제재 뭐 그런 헛소리.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바로 미국 정권이 이렇게 정부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승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만약에 그게 조금 그게 한국 정부가 그 북한의 비핵화와 그 비핵화 이후의 대중국 관계에서 미국과 한편이 될 가능성이 좀 이렇게 희박하다라고 본다라면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자체도 포함해서. 예. 그건 진짜 위험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이제 가능성은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낮겠지만 그러나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북한의 어떤 뭐 이렇게 뭐 경제 문제에서는 제한적인 어떤 그런 것만 하고 핵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상태에서는 완전히 합의를 안 하고 질질 끌고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 이제 다만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그 이제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의 입장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과의 문제도 그런 거죠. 당장에 이제 일본 그 아베 총리가 그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상품 무역 협정 맺자 그래가지고 압력을 팍 가하고 이제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아베 총리가 중국 튀어 들어갔죠. 시진핑 좀 만나고 뭐 하고 이렇게 회담하고 러시아 푸틴 만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미국한테 보여주게 하는 거죠.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무역 불균형 시정하라고 압박을 가하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 중국이나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미국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을 보일 거냐. 오히려 일본을 더 밀어붙일 거냐. 밀어붙인다라면은 이렇게 미일 동맹이 이제 흔들리는데 미일 동맹이 흔들렸을 때 일본은 그러면은 안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아베는 지금 개헌을 통해서 자주국방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주국방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이렇게 선제 공격 또 가능하게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지금 그러니까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군사 대국화를 길을 가게 되면은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해가지고 북한하고 뭔가 어떻게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통일 형태의 국가를 만들어서 한다라는 그런 게 그 초딩 수준의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금방 먹힌다 이거예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남북한이 저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나선다라면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말 안 듣는 귀찮은 존재가 까분다라고 생각하겠죠. 존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서로 조금 덩치가 커져가지고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또 다시 나눠가는.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서로 이렇게 이만큼씩 두드러 패자라고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이른바 주변 강대국들의 이렇게 이해득실에 따라서 한반도가 또 거기에 휩쓸려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남북한이 경제 협력을 하고 뭐 연방국가를 만들든 어쨌든 연합체를 구성하든 통일 되든 안 되든 뭐 한다라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독자적으로 뭘 한다라고 깝죽대면은 자기들이 어떤 그 미국 같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하고 중국은 또 대미국 전략하고 일본은 또 이렇게 대중국 전략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혼자서 독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멋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얻어맞는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건가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미국의 선거 결과 영향을 받아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 관련한 북미 협상이 뭔가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런 저런 것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이런저런 발언들이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그게 국내용이냐 협상용이냐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냐 네. 뭐 이런 것들을 구별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별을 하고 그 구별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고 오히려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외교부 장관이 헛소리를 한다든지 대통령이 뭐 유럽 가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재를 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전부 이렇게 왕따 시켜버렸다 그쵸. 이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트럼프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쟤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할 거야? 뭐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면 북한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물고 늘어져 버리는 거죠. 시간 끄기 하고요. 이 정도로 합시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9회 2부에서는 미국 그 중간선거 결과와 또 북핵 협상에 대한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동북아 정세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좀 그런 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이야기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9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8기 용인에서 다니고 있는 유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경제랑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21살 때부터 지금 거의 한 14년, 15년 정도 지나오면서 경제신문이랑 정책 공부랑 따로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었는데 불과 한 7년 전만 해도 학교 이제 막 졸업하기 전에 7년 전만 해도 선박회사 구조조정이 저희 동아리에서 다뤘던 마지막이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면 한 10년 후에는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빨리 산업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동아리가 끝났습니다. 동아리가 끝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문 기사만 읽고서 계속 이제 사회생활을 해오다가 한 3년 지났죠. 3년 지났는데 정말로 선박회사가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가 배웠고 공부하고 생각했었던 한 번 정도 생각했었던 거대로 10년이 채 안 되기 전에
아, 이런 상황이 진짜로 일어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생각까지 하고서 다시 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서 이제 좋은 기회로 공부방에 나갔는데 아, 이 공부방에는 이거를 내가 옛날에 공부하던 방식보다 더 괜찮은 전문적인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진짜로 걱정을 하는데 웬걸 정책 아카데미라는 거를 통해서 진짜로 손 뻗고 발 뻗고 자기 손으로 뭔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그냥 알고 있고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걱정을 하는 거에서 만족을 하면서 지냈는데 아, 이분들은 뭔가 바꾸려는 액션을 취하는구나 하고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고 아카데미를 지금 들으면서 제가 항상 고민해오던 그 주제들에 대해서 뭔가 베이스에 대한 그 본질을 소장님께서 잘 깨뚫어 주시면서 아, 그 본질이 중요하구나. 역시 그 본질을 바꾸면 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아카데미 들으면서 다 수료를 하면서 이제 배우고 생각하고 그 위로 행동하는 게 이제 남았는데 그 행동하는 것까지 잘 아직 정책 아카데미 8기 새내기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발맞추어서 좀 나가는 것이 정말 해결책이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본질을 깨뜨려 주시는 소장님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믿고 나갈 수 있겠구나. 아직 빠돌이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엄청 빨리 오고 맨날 지각을 합니다. 엄청 막 빨리 오면서 빠돌이까지 되진 않았지만 될 것 같아요. 졸업을 하면 졸업하면서 이제 정책 아카데미 잘 수료를 하고 정말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게끔 준비되는 시간을 좀 잘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